두 번째 금리 인상할 때쯤 되면 시장이 안심을 할 거예요. 이제 정말 시장이 우상향하는구나. 네. 피해야 되는 시간은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테마입니다. 이게 이제 그 테마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스마트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디 이제 정확하게 사실은 딱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나와 있지는 사실은 않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마트 베타라고 하는 거는 스타일 인베스팅, 그 다음에 테마 투자 이런 거를 저는 포함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스타일 인베스팅을 이제 팩터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변동성이 이제 빅스가 뭐 20, 25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예전에 그 2017년도 이때는 빅스가 10 아래인 적도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쇼픽스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빅스를 쇼치는 상품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빅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사실은 인덱스나 뭐 팩터나 뭐 스타일이나 다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좀 돋보이는 게 사실은 테마입니다. 테마라고 하는 거는 이것저것 사실은 섹터의 구분 없이, 그 다음에 또 그 시장의 구분 없이 다 사실은 하나의 모듬처럼 만들어져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보고 계시는 뭐 5G,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뭐 리테일 마켓, 그 다음에 뭐 핀테크, 자율주행, 비디오, 그 다음에 뭐 리튬 에너지, 뭐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클린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베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테마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테마라고 해서 야 이거 간다더라 해서 이거 다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이 테마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가면 저항이 사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반도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사실은 반도체 수급 이슈도 있긴 하지만 반도체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있었고, 또 만약에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계속 갈 수는 사실은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의 이익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또 한번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 얼만큼 비싼지 안 비싼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줄여가지고 이게 앞으로 다가올 테마와 상관없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밸류에이션이 좋은 게 뭐야? 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여기 리튬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사실은 너무 세져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얘를 빼고 나서 반도체,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5G,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가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서, 이게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는 나스닥과 인덱스랑 그 S&P 500이랑 비교를 해봐도 얘네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G 같은 경우는 ETF 바로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FIVG라는 ETF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솔라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거는 DRIV라는 ETF가 있어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ETF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SMH라는 ETF가 있고, 그 다음에 SOXX라는 ETF가 있어요. 그래서 그 ETF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셔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ETF다. 그래서 아예 뭐 앞으로 가는 테마가 아니라 그냥 나는 테마를 좋아, 그래서 테마만 나는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그 지금 현재 그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이 PER을 좀 한번 보시고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걸 그럼 어디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글의 ETF.com이라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S&P 500의 그 PER을 한번 보시고, 또 나스닥의 PER을 한번 보시고, 그 숫자를 좀 옆에다 적어 놓으신 다음에 ETF.com 들어가셔가지고 관심 있는 사실은 그 테마들, 그런 테마들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걔네들 한번 PER이나 아니면 걔네들 거기 나오는 이익 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수랑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높지 않은 것들에 투자를 하시면 걔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또 그렇게 많이 뭐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안정성 면에서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테마를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런 테마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요 테마에 대한 그 테마를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조금 더 투자할 테마는 뒤에 넘어가서 장기 테마 쪽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투자해야 되냐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내년에는 잃지 않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변동성이 좀 큰 장이기 때문에 잃지 않을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를 하실 때 꼭 현금 비중을 가지고 내년은 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 뭐 이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현금 비중을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이제 투자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현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계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여러 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테마도 할 거야. 그 다음에 현금도 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중간 정도의 안정적인 투자를 뭘 해야 되냐? 나는 그 대신에 이익도 좀 정기적으로 좀 받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 가지를 좀 추천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개예요. 리츠. 우리가 잘 아는 리츠 투자. 이제 이거는 그 부동산이랑 좀 비슷한 투자죠. 이거는 리츠라고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주, 미국 우선주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인데, 하이힐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츠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에 확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금리가 스파이크를 치는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확 튀는 구간에서는 리츠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구간에서는 그 리츠는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리츠에 대한 펀드를 투자를 하셔야 되고, ETF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미국 ETF 아마 티커가 USRT일 겁니다. 그래서 그 ETF를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일정 부분을 담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은 요게 저는 조금 더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요 이제 PFF라는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요게 우선주예요. 미국의 우선주는 한국의 우선주랑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얘는 미국에선 채권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한 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나도 한 4% 정도가 사실은 배당이 떨어지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ETF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가격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당을 계속 쌓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ETF로 사실은 볼 수가 있고, 이 내년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일부 자금을 가지고 그냥 내가 원금은 그냥 나중에 그냥 안정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좀 올라갈 때 내가 볼게 라는 생각으로 한 1년 반 뒤에 볼게, 대신에 그 안에 나한테 좀 이자만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얘보다는 얘가 변동성이 더 낮아요. 그래서 요 ETF를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ETF가 채권으로 분류가 인식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얘네는 사실은 이제 ETF, 만약 우선주를 그냥 직접 사시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만기도 있고 중간에 뭐 콜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ETF로 사신다 그러면 사실 요 안에서 사실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달 배당이에요. 매달 배당이라서 매달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1년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5% 정도 나오고. 그래서 밑에는 연도인가요? 네, 밑에는 연도예요. 이거는 인플레이션 기간이에요. 인플레이션 기간에 그 우선주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는 왜 연도가 이렇게 돼요? 이거요? 이거는 잘못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네,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16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그 다음에 이게 아마 18년도 중반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 될 거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다른 뭔가가 있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못 봤네요. 네, 제가 못 봐서, 이거는 감안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는 시간. 요거는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가운데는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 지표, 그 다음에 요거는 인덱스, 그 다음에 요거는 ETF 가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변동성은 좀 있기는 했어도, 이게 쭉 저기를 주면서, 배당을 주면서 가격도 일반 채권보다는 좀 나았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인데, 이게 저는 사실은 하이힐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이힐드 채권이 사실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을 좀 해도 될 수도 있고 채권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결정을 하기도 되게 사실은 좋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채권 자체도 사실은 내년에 바로 투자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권 자체의 금리가 스티프닝 되는 게 아니라 플래트닝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도 별로 매력이 없고 장기도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이힐드가 매력이 있느냐? 하이힐드가 매력이 있을 때는 사실은 스프레드를 보는데 스프레드라는 거는 하이힐드 채권에서 주는 금리와 그 다음에 일반 국채에서 주는 사실은 금리를 비교를 한 건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요즘 시장이 좋을 때에는 투기 등급 자산에 대해서 일반 국채 등급보다 요만큼만 더 줘도 망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고 보고 사람들이 하이힐드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쭉 더 내려붙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보면 역사적으로 2013년부터 쭉 봐도 낮을 만큼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더 내려갈 여지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고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은 언제 좋았냐라고 보면 이게 이제 HYG라는 이제 ETF인데 미국 이제 하이힐드 채권 ETF인데 이렇게 스프레드가 빠질 때 이렇게 스프레드가 내려갈 때 하이힐드 채권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스프레드가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어떤가요? 기죠.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서 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기어요.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게 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사실은 중간중간에 랠리가 나오기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있으면은 아마 이렇게 스프레드가 올라붙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제 잘 보시면 2013년도 말 2014년도부터 테이퍼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15년도 말에 1차 금리 인상을 해요. 그리고 요때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1년 동안에 테이퍼링을 하고 1년 동안에 적응기를 갖고 1차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쭉 변동성을 가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좀 정말 괜찮은가 보구나 라고 시장이 좀 느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더 사실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스프레드가 쭉 내려가게 되고 그때 사실은 이제 하이힐드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이제 지금 1차 금리 인상 예상으로 봤을 때 빨리 보시는 분들은 3월 달 보고 계신데 저는 3월 달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말 빠르게 한다라고 보면 6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무난하게 하게 된다 그러면 9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 하고 나서부터는 하이힐드가 좀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 좀 하이힐드 채권을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내년에는 분명 주식을 100%로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0% 정도는 40% 정도는 뭐 채권으로 채워 가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40% 중에 하이힐드는 내년에 4분기 정도 갔을 때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비중을 이렇게 늘려가시게 되고 그 전까지는 이 채권 비중에는 뭐 비워두셔도 되고 우선주 같은 거 투자를 하셔서 배당을 이렇게 따박따박 받아가시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죠. 아까 제가 하이힐드 채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뭐 몇 가지를 사실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30일, 60일, 90일 고점을 넘어갈 때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그 30일, 60일, 90일 고점을 넘어갈 때 변동성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도 한번 말씀을 이제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작년 3월 달이에요. 작년 3월 달에 딱 접어들 때 3월 달이죠. 3월 달에 딱 접어들 때 이미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고점을 작년 9월 달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게 되죠. 근데 요거 가지고만 100% 투자는 못 해요. 왜냐하면 넘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 알고 투자를 해요. 잘 못 하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평균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전에 1년의 고점을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3월 한 중순쯤 가면은 이미 이전의 고점도 넘어서게 되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이거는 뭔 일이 났구나라고 직감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자면은 3월 중순까지 안 가도 되죠. 3월 한 10일 정도까지만 가도 되는데 이때쯤 가서 사실은 나오셨어도 바닥은 사실은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뭐 물론 완벽하게 회피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여러 번 내상 입을 거 한 번 정도만 입고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최근에 변동성 엄청 많이 커졌잖아요. 네. 커졌는데 이제 11월 말쯤 갔을 때 보면 8월 달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이힐드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그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수익 좀 번 것들은 조금 봐서 변동성 있는 번 것들은 조금 빼놓고 이거 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동기를 주기에는 이 지표가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는 거고 요 FRED 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하이힐드 본드 이렇게 치시면은 이 사이트들이 들어갈 수 있게 쭉 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번 들어가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넣어놨고요. 정말 시장이 어려워진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시장이 한번 좀 크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거를 보시면 돼요. 10년 2년짜리, 그 다음에 10년 3개월짜리 장단기 금리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리가 다시 이렇게 평평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뒤집어지면 큰일이 난 거예요. 단기 금리를 어떻게 더 줘요? 이거는 장기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책정을 해줘가지고 금리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오늘만 살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럼 단기 금리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벌어진 게 사실은 이때거든요. 자, 보면 2020년 봄에 큰일이 나요. 큰일이 나는데 이미 3개월 전에 시장 금리는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물론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뒤집어진 건 아니고 미국에 이제 뭐 보험성 금리 인하도 있었고 뭐 이거 뭐죠 중국과의 그런 분쟁들의 여지가 남고 막 그래서 사실은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했지만 여튼 시장이 우리보다 10배는 똑똑하다라고 봤을 때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미래를.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10년이랑 3개월짜리의 금리를 놓고 봤을 때에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리고 터지기 직전에 3월달 요 직전에 이미 마이너스 가잖아요, 이렇게. 이때도 갔고 이때도 갔고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한 번씩 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동성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고점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한 번씩 좀 김작가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위험 신호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으로만 드렸던 거를 좀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차트 한 큐면 훨씬 쉽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이전 거는 이제 말씀으로 드리면 사실은 참 알아듣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큰 바람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의 전제는 이거에 대한 전제는 그겁니다. 지금 사실의 생활과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뭐 아니 우리 집에는 이미 저기 태양열 그 기판 달려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지만 저희 집에도 없어요. 그리고 뭐 또 우리 집에서 오는 전기는 이거는 풍력으로 오는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맞닿아 있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 여러 가지 사실 테마들 중에서 맞닿아 있지 않고 하지만 이익이 지금 막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아니면 또는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를 제가 선정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친환경을 사실은 늘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활과 아직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나? 그거는 전기차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랑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친환경은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덜어내게 됐고 그 대신에 이제 이 분야들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넣었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좀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도 사실은 이제 많이 아시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진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구글 뭐 IBM 뭐 오라클 뭐 지금 굉장히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우리나라 따지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뭐 그 회사들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이런 ETF에 투자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게 사실은 이
이 사이버 보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 부분도 사실은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ETF들은 사실은 요 CIBR이라는 ETF가 좀 큰데 이게 좀 같이 페어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일정 부분은 이런 테마들로 채워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메타버스에서 사실은 좀 가장 저는 수혜주들이 이런 주식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엔비디아가 사실은 저는 좀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봐요. 이 엔비디아는 사실은 여기에도 걸쳐져 있고요, 자율주행에도 걸쳐져 있고 여기도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안 끼어드는 데가 없어요. 물론 다른 주식들도 안 끼어드는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정말 얘 빼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GPU는 엔비디아의 GPU를 빼놓고서는 사실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예,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NFT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사실은 똑같아서 얘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엔비디아는 좀 만약에 싸졌다라고 싶으면 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ARM이랑 사실은 좀 이슈가 있잖아요. 작년 뭐 9월쯤인가 10월쯤에 9월쯤일 거예요. 아마 ARM 이제 설계하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거래소 이제 공정거래 그 위원회에서 제소를 했어요.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ARM이라는 회사 자체가 설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회사랑 액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회사가 사실은 다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공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까지 시장에는 좀 반영이 돼 있을 만큼 변동성은 최근에 좀 있었다라고 보고, 실적이 그 정도 이상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가격에서도 좀 모아가실 법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에다가 엔비디아까지 추가하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 ETF가 사실 나온 지들이 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그냥 모둠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ETF 투자하시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ETF도 안정성이나 거래량이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ETF들이 그렇게 오래된 ETF는 아닙니다. 뭐 이거는 제가 참고로 사실 넣어놨는데,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상황과 사실은 조금 어우러져 있다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2017년도에 그 4차 산업혁명 2017년도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이라는 거를 딱 그냥 공식화했어요. 근데 메타버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삼성 헬스, 나이키 러닝 이거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오늘부터 메타버스라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있는 거잖아요. 요것만 사실은 조금 추가된 느낌이 나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메타버스라는 어떤 테마로 지금 묶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모듬을 만들어주는 이런 테마를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2017년도 느낌이 나서 메타버스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셀렉티브, SEL, ECT, 이제 IV.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또 2022년 한 해를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브리핑처럼 한 네. 1시간 20, 30분 동안 쭉 네. 해주셨는데, 좀 점검 차원에서 제가 질문 한 번씩만 좀 드려보면,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좀 언제를 매수 기회로 삼고 좀 어떤 주식을 좀 사면 좀 좋을까요? 굉장히 사실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뭘 사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정말 주식에 너무 사실 나는 자신이 없다.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정말 이쯤 되면은 주식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는 두 번째 금리 인상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 뭐 6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장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금리 인상할 때쯤 되면 시장이 안심을 할 거예요. 이제 정말 시장이 우상향하는구나. 마켓 센티먼트가 정말 이제 이번에 각도를 제대로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쯤 되면은 아주 시장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머지 때는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피해야 되는 시간을 사실 말씀드리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은데, 피해야 되는 시간은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할 때까지.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할 때는
시장의 돈도 전혀 풀지 않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리지 않고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아직 금리 올릴 만큼 시장이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돈은 시장에서 풀고 있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때는 전 진짜 셀렉티브하게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조금 피해 계시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장기로 투자하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이런 투자들을 빼놓고는 사실은 조금 걷어들여서 네.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우선주나 리츠에서 배당 받으시면서 좀 그 시간을 버티는 이제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때마다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요동을 치게 되면은 배당 받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서 이제 모아가는 거죠. 이제 다음에 이제 랠리를 향해서 이제 총알을 이제 비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쌀 때 이렇게 조금씩 비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매수 단가를 낮춰놓은 상황이니까 또 올라갈 때 또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의 시기는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매도별로 말씀해 주실 수 없지만 테이퍼링 끝나고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 요 시기는 좀 조심하고 두 번째 금리 인상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좀 기술적인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제 조금 내려갈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다가 이제는 꺾여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좀 내려간다. 이제 라고 이제 느낌이 들 때 이제 그때 사실은 이런 타이밍이죠. 이제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내려간다는 타이밍이 이때가 들 때 이때는 한번 이제 투자의 이제 비중을 한번 실어 보심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2022년 유망 섹터는 아까 이제 IT, 뭐 경기 소비재를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뭐 더 추가할 건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IT 쪽이나 그 소비재 쪽을 말씀드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들 그런 성장주라고 불리우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퀄리티라는 주식들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섹터로 본다 그러면은 IT 섹터에 지금 좀 티커를 알고 계셨다가 IT 섹터 같은 경우는 XLK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이제 테크를 얘기를 하는 그런 ETF인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율 소비재는 이제 XLY 같은 ETF 이제 그런 ETF들도 좀 알고 계시면서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보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이 이렇게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산업재나 아니면은 제로 섹터로 한 번씩 얘들이 왔다 갈 거예요. 이제 그때는 또 뭐 XLI 같은 산업재 섹터, 그 다음에 이제 XLB 같은 이제 뭐 재료 섹터 이쪽에 대한 섹터도 그래봐야 이제 ETF 4개니까 이 ETF 4개를 이제 뭐 즐겨찾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창에다가 띄워놓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거랑 그 다음에 투자하시기 전까지 그 안에 어떤 주식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나는 리오프닝에 진짜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 정말 리오프닝 진짜 내년 되면 정말 괜찮아질 거 아니야. 리오프닝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꼭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리오프닝 관련 주식. 네, 리오프닝 관련 중에서도 이렇게 꼭 플랫폼들이 있는 대표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뭐 우버 같은 데는 사실은 아직 이익이 좀 그렇게 완전치가 사실은 않기 때문에 딱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는 사실은 좀 이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엑스피디아닷컴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좀 들락달락 하고는 있긴 하지만 걔 같은 경우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월트 디즈니 또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런 주식들도 리오프닝 주식에서는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또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리오프닝 주는 뭐 호텔, 카지노, 그다음에 항공 이쪽은 변동성이 사실은 너무 커서 좀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물론 PEJ라는 ETF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 ETF 변동성 한번 보시면은 투자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이익 나는 기업들로 좀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막 숙박을 투자한다면 호텔에 이런 데보다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에어비앤비처럼 맞습니다. 그런 것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메타버스라든가 NFT도 굉장히 조금 상반기는 메타버스, 하반기 때는 특히 4분기 때 NFT 굉장히 많이 NFT 굉장히 많죠. 굉장히 재밌는 영역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영역이고 어떤 거든지 사실은 이게 정말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이게 정말 뭐 내 돈의 1%, 내 돈의 1.5%는 투자를 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은 NFT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게 가치 산정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네. 물론 이게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수익률을 거두셔가지고 목돈을 좀 한 번에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10배, 20배를 좀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우리 인터뷰 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네. 이게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사실은 투자를 하고 그 돈을 저는 지켜낼 수 있다라고 사실은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NFT는 아직까지 정식 투자 자산이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직 너무 보수적인가요? 뭐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분들도 워낙 견해가 좀 양쪽으로 나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구분은 좀 그렇게 돼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 ETF보다는 이 주식들로 사실은 모듬을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어서 예,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야고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사실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본인들의 진짜 풀베팅을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아예 공헌 자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이쪽으로 쏠린다라고 했을 경우는 가장 수혜주가 될 게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사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보다 수익률이 당연히 더 좋았을 거잖아요. 네, 서학개미 그 투자 비중의 숫자는 네. 투자자들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작년 2020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실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물어보는 빈도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엄청 톡이 많이 와요. 엄청 톡이 많이 오는데 그렇죠. 한국 시장이 네, 힘드니까 네, 정말 톡이 많이 오는데 이제 사실은 안타까운 거는 네. 그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ETF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주식을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네.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 인제 넘어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주식을 하나 두 개만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올인하시려고 그래서 뭐 미국 가면 다 잘 된다며라는 그 부푼 기대와 또 거기에 한국 시장에서 그 손해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회하고 싶으신 그런 욕구가 좀 많이 있으셔서 오히려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조바심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네. 좀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으로 오게 된 이상은 이거는 정말 이제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금 없이도 나는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미국 주식으로 한 3년 하면은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할 것 같지. 이게 뭐 나는 정말 이렇게 10배 벌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좀 뭐 아직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근데 제 주변에는 조금 계시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좋다고 좀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또 세계적으로 G2는 이제 미국과 중국인 건데 네. 지금 본부장님 만약에 딱 한 국가만 추천을 한다면 네. 당연히 미국이신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한 국가만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미국이고요. 네. 만약에 유럽을 추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면서 좀 볼 수 있는 데가 스위스예요. 스위스. 예, 스위스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네슬레 같은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네슬레, 로슈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그 스위스 내에서 굉장히 한 40%, 30-40% 비중을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그 ETF 티커로 EWL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유럽 중에서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유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로화를 해지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ETF도 있어요. 뭐 HEDJ라는 ETF 같은 경우는 유로화가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로화는 약세로 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로화는 아예 그냥 다 해지를 시켜버려 가지고 유로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방어를 하는 ETF도 미국에는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ETF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기는 한데 유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는 어느 정도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시장은 앞으로도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계속 우상향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미국 시장을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데 투자를 사실은 그만하시는 날 미국 시장의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 네.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한다 해서 투자금 전체를 사실은 조금 어느 일부를 이렇게 딱 잘라서 30% 이상 드러내야 된다. 뭐 50%를 70%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미국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서 이게 드러내셔야지 막 미국에서 수익 많이 났으니까 미국을 뺀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한 이제 투자 전문가분 만나 뵈니까 저한테 네.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개미는 맨날 산다고. 이게 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개미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미국- 그런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개미는 맨날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하기도 하는데 개미는 사실은 팔 때가 너무 사실은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많이 파세요. 지금 보면은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지수 발표하잖아요. 네. 그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거의 뭐 Extreme Fear로 아마 거의 내려갔을 거예요. 어저껜가 봤을 때가 제가 이제 그 경계선상에 있었는데 그게 25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공포스럽다라고 내려가거든요. 네. 이때 던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개미들 중에서. 공포에 판다. 네, 공포에 파시는데 사실은 공포에 사셔야 돼요. 사실 때가 언제냐 하면 결국에는 거의 꼭지나 아니면은 이제 3분 응선 넘어갈 때. 그렇죠. 예, 그때 뉴스 기사 많이 날 때 이제 그때 사시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연락 오실 때 보면은 이제 그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괜찮냐? 근데 사실은 개미들은 그때 사실은 남이 좋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늦게 들어가시려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팔 때는 이거 봐 나는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공포에서 파시는 성향이 있어서 팔 때는 또 조용히 파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기만 한다라는 거는 팔 때는 굉장히 엄청 오래 알아보세요. 또 한국인들 머리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공부는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 놓치시고 이제 꼭지에 사셨다가 팔 때는 이제 실망해서 파시고 이제 그래서 살 때는 굉장히 요란하게 하셨다가 이제 팔 때는 좀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사는 모습만 볼 수가 있고 진짜 이분들이 돈을 벌고 계시나 보면은 언젠가 꼭 정리를 하신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공포에는 사고 그다음에 한이 때는 팔아야 되고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인간 네. 본성대로는 그들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반대로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를 하려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데 나가서는 이제 강의도 PB 분들한테 강의도 하는데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네. 펀더멘탈 앤 멘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본인의 멘탈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보는 방법은 제가 앞서서도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네. 멘탈을 잡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투자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동영상 찍었을 때 네. 말씀드렸던 내가 시장 추종자인지 네. 아니면은 내가 시장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여지가 내가 1이라도 있으면 네. 그게 멘탈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그냥 우선주 같은 거 투자하시거나 리츠 투자하시면서 배당을 가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건강하고 즐거운 투자가 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시장을 추정하는데 재미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걸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멘탈을 잡으실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멘탈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방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DNA 자체가 조금 투자를 하시는 거를 즐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포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면은 네. 이제 적은 비중으로라도 해보셔야죠. 네, 해보셔야죠. 하고 김작가 TV 많이 보시고.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보다 사실은 한국 시장은 워낙 고수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시장이 흔들리고 그리고 금리 추세 자체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만큼 사실은 정말 돈을 버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뭐 턴어라운드 한다더라. 그 다음에 뭐 내후년 되면은 이제 어떤 뭐 수주가 들어온다더라.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내년 한 해에 조금 더 힘드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매니저분들 중에서 좀 잘하시는 매니저분들이 나온 영상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판단의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내년 한 해는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의 정책 자체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기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음속에 염두를 해주시고 꼭 시작하실 때 캐시로 자산 배분을 하시던 아니면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던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셔서 시작을 하시고 시장이 빠질 때마다
이익 나는 기업들에 모아 가시면 내후년에 만약에 내년에 뭐 조금 뭐 미진한 수익률을 거두신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그 내년에 사실 미진한 수익률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한국 투자도 그렇고 미국 투자도 다 수익만 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황호봉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